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AI와 로봇이 없는 인류의 미래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싶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료와 물류까지 정말 종목만 다를 뿐이지 시장도 정말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떻게 대체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강력한 세 분께 답을 좀 구해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시장은 혼조세로 끝이 났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결국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상승은 조금 제한되는. 우리가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구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내일도 발표가 되지만 이런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9월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는 남아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또 9월 20일 FOMC 회의 이후에 또 금리가 또 결정되는 부분인데 또 9월달 FOMC는 우리가 점도표가 또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연말까지에 대한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부분을 시장은 상당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상승 좀 더 제한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오늘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도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움직임들,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9월 달에 이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수에 대한 상승폭은 조금 제한되는 부분에서 여전히 시장은 그래도 우상향에 대한 패턴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상한가 종목 잡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 축하드리고 네. 9월 시장 얘기는 좀 이따가 더 들어보고요. 이사님. 네. 뭐 여전히 좀 쏠림이 좀 심하다. 그거는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지금 사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좋은 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계속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달 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연말장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하고는 좀 무관하게 9월 달은 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장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희망을 뒀습니다. 예, 생각보단 괜찮은 장이지만 연말을 또 걱정해야 된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또 주셨고요. 네, 평론가님. 네. 오늘은 이제 8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오늘 어제 또 올랐고 뭐 지난주에 워낙 큰 산을 넘었던 이후에 좀 우리 증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뭐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지배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뭐 9월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큰 산은 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확인하고 검증해봐야 될 여러 이벤트 지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곳곳에 암초가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구간이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암초 얘기 이따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사님. 이 로봇주 오늘 일제 강세 대세이냐 아니면 하루 반짝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최근에 쏠림 현상의 일환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대세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만약에 움직여 주려고 그러면 또다시 또 테마주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전제가 붙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전 테마들이 더 강력해 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테마 형식으로 간다기보다는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돼 있는 로봇 기업들이 아직까지 좀 본격화되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들은 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지금 사실 이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쪽이 몇 개 있다 그러면 의료 로봇 관련된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류 로봇 그리고 그 농업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 그 트랙터 같은 거 이제 만드는. 근데 이건 또 사실 미국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에 이제 관련된 기업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구체화되는 것보다는 우리는 좀 협동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뭐 커피 머신만 관련된 거라든지 무슨 음식 배달해주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산업의 어떤 하나의 큰 틀로서 그림을 그리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대세로 보긴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 로봇주들의 강력한 지금 강세 이 흐름에는 사실 삼성의 반도체 생산 공정에 로봇을 투입한다.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삼성의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고 로봇 개도 투입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로봇 전반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난 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어떤 거에 뛰어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해석들, 뭐 수혜를 볼 여러 뭐 관련주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해석들이 붙으니까요. 이 기사가 오늘 좀 화제가 됐던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확인해 보셨어요? 네, 이 기사가 맞습니까? 네. 네, 공식적으로 돌아온 답은 네, 사실 무근이다. 아, 그래요? 라는 답이 공식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네. 삼성에서. 뭐 이제 크게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도체 라인의 생산 공정에 이제 도입이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로봇계가 이제 뭐 가전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삼성은 네, 공식적으로 사실 무근이나 입장을 내놨고요. 둘 다 사실 무근이라고요? 네. 어. 반도체 공정에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이 많아요. 이미 반도체 공정 자체가 대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과거에 이제 삼성은 이런 게 있어요. 메카트로닉스 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산업용 로봇과 같은 산업용 공정화 시스템을 만드는 전담 사업 부서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공정들에서 이제 자동화, 공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서들을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포커스는 네, 사람과 똑같이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삼성이 공식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아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삼성이 과연 로봇 사업의 의지를 갖고 있고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냐. 과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제 신수종 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서 뭐 바이오 얘기를 꺼냈죠. 바이오시밀러 이런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과로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고요. 이 정도의 임팩트 있는 어떤 의지나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라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로봇이 어떤 우리 산업의 한 축으로서 미래냐 이건 방향성은 분명히 맞지만 어떤 특정 테마로서의 이런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게 된다면 네. 자칫 실수할 수 있다. 크게 과장될 여지도 있다라는 예.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삼성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 받아들였던 정보들을 보면 약간 내가 홍길동이다 요게 생각이 났어요. 막 서로 다 자기가 그 삼성 관련 로봇주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삼성 로봇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면은 수혜주로 떠올리는 게 흔히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막 엄청나게 자기가 관련주라고 막 그러던데 어떻게 그래, 보세요?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보실 때 우리가 이 로봇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뭔가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로봇이라고 얘기하고 그에 따른 큰 틀은 결국 어디에 무슨 키워드를 가지고 있느냐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 지금 현재 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부분에서 이 로봇이 참여한다라는 것이 오늘 어느 정도 기사화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하던 것을 대체적으로 로봇이 자동화 무인화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자동화 공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자동화 공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로봇 관련주를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이 스마트 팩토리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갔던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를 갔지만 또 한 가지 기업이 티라유텍이라는 기업이 또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티라유텍이요? 그런데 이 티라유텍은 지금 현재 대주주 중에 일부가 바로 SK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기업들은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한번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크게 들썩였던 기업들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 관련주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간적인 부분은 약 4년 정도에 대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 그동안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내실을 지금 현재 빌드업을 해왔고 그런 상황들에서 현재는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스코 그룹 안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을 찾는다. 그럼 포스코 DX거든요. 네. 그럼 이 포스코 DX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결국 포스코 그룹 내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공장을 검토하겠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종목이 바로 이 포스코 DX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포스코 같은 무거운 종목군들도 결국 자동화라든지 또는 무인화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로봇주들을 선택을 하실 때도 그냥 무작정 로봇이다라고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대기업과 관련될 수 있는 또는 대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면 지금은 저는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무인화와 자동화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는 분명히 뭐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 포니오님 실질적으로 자동화 공장에 쓰이는 로봇들은 로봇 이름조차 안 들어간 기업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실질적으로 그런 협동 로봇을 현재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대신 현재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좀 더 눈을 크게 뜨시고 종목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예를 들면 오늘 V1텍이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근데 그 V1텍의 자회사가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의 조자 공장을 지을 때 그에 따른 자동화 로봇을 공급하는 업체가 또 시스콘입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예를 들어도 곧장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상당한 물류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협동 로봇, 자동화 공정에 들어가는 로봇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슈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협동 로봇이 그 인간이 작업을 할 때 옆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로봇을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들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봇 요즘은 만약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정이다면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로봇이 진행을 합니다. 현대위아 로봇이 진행을 하고 인간이 그걸 거두는군요.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작업에 대한 부분을 공정과 공정 사이에 대한 빈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빈틈들을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자동차 시트를 꼽는다. 그러면 로봇이 그것을 자동차 시트를 꽂고 난 다음에 대신에 결착하는 과정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공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볼 때요, 이사님. 뭐 로봇으로 가는 흐름은 뭐 시대적인 흐름이라고는 해도 네. 아직 삼성하고 어느 기업이 지금 이 뭐 휴머노이드든 뭐든 휴머노이드가 사실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로봇 무인화 공정은 어쨌거나 삼성이 한다고 했습니다. 2030년까지 100% 패키징 공정을 무인화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느 기업이 이 수혜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뭐 그냥 지금 시장에서도 가장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보면 이제 대기업이 지분 투자한 기업들 위주로 되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최소한의 안전마진 비슷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갖췄으니까 대기업이 투자를 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 좀 딜레마는 이 로봇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하면서 또 이게 최근같이 또 인플레가 촉발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야 될 구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 생산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뭐 삼성, SK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도 갖고 있고 두산도 지금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다이너믹스라고 하는 그 로봇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실제 국내 현대 로템은 그 대테러 작전용 로봇을 실제로 저 수주를 받아가지고 납품한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대기업체들은 다 로봇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투자의 관점에서 소위 말해서 진짜 어떤 회사가 찐이냐를 놓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게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는 거겠죠. 제가 지난 네. 주말에 그 모 대기업이 운영하는 샐러드바 레스토랑을 갔다 왔는데 로봇팔이 쌀국수를 말아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도입이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오랜만에 거기 갔는데 사실 놀래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얘기하시니까 사실 대기업들의 상당수 공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로봇이든 아니면 뭐 다른 식의 자동화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산업은 사실 외국으로 많이 갔죠. 대표적으로 휴대폰 같은. 네. 공정은 뭐 동남아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로 갔죠. 남아있는 자동차, 뭐 반도체, 뭐 이런 라인들은 상당수 이제 자동화, 공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여전히 운영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산업이다라는 방향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지금의 테마 주장 내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꾸 이제 또 얘기를 하겠는데 네. 이런 용어 자체에 우리가 꽂히게 되면 자꾸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체 로봇 시장 자체 판이 켜지려면 대기업에서 머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중견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장이 돼야 우리 산업 안에서 파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어떤 특정 테마에 무슨 로봇이다, 어디에 사용되는 로봇이다 이런 식의 어떤 네. 작은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 네.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평론가님 예전에 기자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삼성을 취재를 해보신 건데 혹시 한화도 취재해 보셨습니까? 한화도 지금 네. 협동 로봇 만든다 그러는데. 네, 한화도 이제 여러 움직임, 사실 로봇 관련된 분야의 TF도 만들고 인력 자금 투입한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고 네. 뭐 아직 이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 삼성의 여러 계열사들 중에서 관련된 투자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빌리티 관련된 뭐 플라잉 택시에 투자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되게 눈여겨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지금 최근에 기사화된 거는 이제 외식 사업 쪽에 그런 협동 로봇을 도입한다라는 것 네. 아닙니까? 푸드테크. 네. 네. 지금 사실 그런 쪽의 푸드테크 쪽의 로봇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많이 캐파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서빙 로봇도 등장하고 있죠. 이제 키오스크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또 연결돼서 거론이 되던데. 네. 아, 그 기업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아는 기업은 아니어서. 근데 어쨌거나 푸드테크 쪽에 관심을 두고 하는 사업인 건 맞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실 전 눈에 보이는 거를 믿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식당 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 방향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점차 올라가고 임대료 부담, 재료비에 대한 부담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로봇으로 보고 있거든요. 급속도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사님, 이런 로봇 쪽 약간 좀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된다. 옥석 가리기도 할 필요가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해주셨는데 로봇주 투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데 어려운 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이슈가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걸 잘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 내용을 좀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는데 사실 진짜 로봇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확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여전히 물류 쪽이라든지 네. 이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여지는 로봇 관련된 쪽을 보시는 게 맞고 또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의료 로봇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 개가 있잖아요. 네. 뭐 그 중에서도 분명히 옥석을 가려야겠지만은 실제 매출이 나오면서 해외 공략이 좀 가능한 이런 회사들 쪽에다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까 이제 앞서서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이제 식당에서 서빙해주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다 중국산입니다, 지금.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중국산이 넘어와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협동 로봇에서도 특히 이제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빙해주는 또 뭔가 이제 커피를 만들어주는 이런 쪽의 머신들은 대기업이 진출해가지고 과연 시장을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 자체는 좀 큰 시장을 볼 수 있는 산업용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쪽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기업과에 대한 연관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앞서서 유로메카라든지 SBB테크라든지 뭐 SP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감속기라는 거거든요.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일본산 자체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속기가 뭡니까? 이 감속기라는 것이 그 사람의 관절에 해당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손가락에 대한 관절, 작은 관절들을 우리가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팔목이나 발목처럼 이제 조금 더 굵은 관절에 들어가는 것들을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또는 RV 감속기라고 하는데
이런 감속기들이 로봇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성 원가를 따지더라도 그것이 한 45%, 50% 정도를 감속기가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기업들 3개사가 현재는 이제 대부분의 글로벌 특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최근에 2년 전부터 이제 이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 부분 진출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기업들은 실적 자체는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국산화가 된다면 이것이 상당 부분의 로봇에 대한 국산화를 이룰 수 있는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좀 더 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공약을 할 때는 내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안에서 대기업과 연관된 부분에서 현재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공약하는 분들이 계시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국산화가 된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감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종로 마법사님이 초전도체보다는 로봇이 그래도 훨씬 현실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로 대표님이 네. 지난주에도요. 8월은 테마의 계절이다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 그대로 테마의 계절이었습니다. 이런 테마 장세가 지금 9월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분들도 계시고 9월에는 실적 장세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9월은 흐름이 좀 다르죠. 다른 흐름일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의 공백 시기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도 베케이션 시즌을 지나고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큰 이슈나 이벤트를 보이기는 좀 힘든 과정들이었으니까 개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우리가 9월 달 되면 이제 집 나갔던 기관이라든지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이 9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시기가 또 9월 달이기 때문에 미리 실적적인 추이 자체가 시장에서는 정보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돌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라는 외국인들에 대한 선점하는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미국도 9월 달이 되면 하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가 9월 달에 형성됩니다. 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인다는 것은 네. 결국 주도주에 대한 패턴이 현재는 돌아오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은? 저는 뭐 9월장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8월장에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다시 뒷받침이 되면서 반등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9월하고 아주 찬바람이 불기 전, 그러니까 이제 가을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연말장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 배경을 보면은 일단은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일단 9월 달은 일단은 금리 인상 없이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꺾이는 신호들이 확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지금부터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것만 계속 반영을 한다고 했지만 네. 지금 무역 수지 관련해 가지고 9월부터 다시 이제 흑자 전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0월 이후부터는 기조적으로 좀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흑자 규모가 늘어날 거라고 한은 총재하고 지경부 장관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된다 그러면 어쨌든 크게 원화가 강세가 나오긴 어렵겠지만은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 좀 9월 또는 10월 한 초중반까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은 좀 테마 일변도의 어떤 쏠림장이었었다 그러면은 9월 달은 조금 패턴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에는 테마가 아니라 그러면 뭐에 따라 움직일까요? 저는 일단 외국인들 그 매수 어떤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매수 그 섹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최근에 지금 8월 달에 사실 대형주들이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그걸 네. 완전히 회복을 한다기보다는 그 주도주가 됐었던 주도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그런 어떤 모양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도 한번 생각을 들어보죠. 저는 확답은 못 하겠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을 보면 테마주들이 왜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돌고 도냐 라는 흐름을 보면 크게 보면 지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주가 힘이 빠졌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계속 시장이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고 본다면 네. 그럼 9월은 어떨 거냐 그리고 혹은 4분기까지 넣고 봤었을 때 사실 이제 지수의 흐름이 어떨 것이냐 주도주가 돌아올 것이냐 수급이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뭐 외국인이나 기관
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하나 변수는 과거에 테마주 장세가 나타났을 때랑 지금이랑은 또 약간 양상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특정 시기, 뭐 선거철, 뭐 1월 뭐 이럴 때 있잖아요. 혹은 약간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특정 시기별로 테마주가 이렇게 확 떴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도 그런 게 분별이 없어진 것 같고. 네. 테마주의 흐름 자체도 주기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뭐 과거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렇게 막 테마주들이 흘러갔다면 지금은 뭐 일주일, 뭐 2주일, 뭐 사그라졌다가 다시 또 등장하기도 하고 막 네. 이런 종잡을 수 없는 테마주 패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이렇게 쉽사리 확답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증시 지수의 흐름과 최근에 나타나는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어떻게 나타날까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앞에서 로봇주 얘기하면서 내가 홍길동이요 하는 종목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런 종목들이 사실 뭐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날아오는데 들어보면 맞는 정보도 있고 뭐 전혀 아닌 정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네. 이런 정보를 참고를 하세요? 투자하실 때? 기사님? 저는 거기서 분석해 놓은 거 글 정도를 읽지 뭐 그런 거를 참고해 가지고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원래 또 의심이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어저께 저녁인가 뭐 무지개가 뜬 거 뭐 사진 올라오고 막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트스가 상한가 들어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네, 저는 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투자하는 패턴이 다르니까요. 이 소위 말해서 감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에 글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섹터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의 이제 측면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다만 한 가지 그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SNS 채널에 올라오는 글을 가지고 맹신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조금 올라있다 싶었을 때 들어가셨을 경우에 그 후과에 대한 부분도 생각은 좀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무슨 투자할 때는 수익을 내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가시지만은 네. 그 정보라는 게 반드시 옳은 정보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또 사실 무근도 많고 또 남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저한테도 가끔 이렇게 날아오거든요. 보면 뭐 대뜸 종목명이 딱 날아와요. 그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한참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세력들의 전문적인 용어로 불나방 전법이라고 해요. 불나방이요? 네. 네. 그 우리가 나이트 클럽 앞에 가면 이제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 주식창 호가도 거래될 때마다 반짝반짝거립니다. 네. 그럼 그걸 보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투자 원칙의 한계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급등하기 전에 매수하자라는 말씀 항상 드립니다. 네. 저도 물론 그런 기사에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저는 사실 종합적인 부분을 항상 기사들을 체크합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반짝반짝거릴 땐 절대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가 내한테까지 오기에는 이미 정보는 다른 분들한테도 다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타이밍적인 부분을 잡아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포모가 네. 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이미 엄청나게 올라버린 종목들이 계속 그걸 후행하게 되잖아요. 정보를 네, 따라 맞습니다. 들어가면. 네. 그 포모를 어떻게 견딥니까? 결국 그 순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기업의 주가는 오르는 거지만 또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것이 거품인지 아닌지는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거기에 따른 뉴스들이 뭐 우리가 AI 쪽에 대한 뉴스가 많다, 또 로봇 쪽에 대한 뉴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눌림목이라든지 또는 바닥권역에서 아직까지 가치를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에 대한 매매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그 기사를 보고 추격 매수하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 항상 비교하실 때 나이트를 비유를 많이 하시던데 나이트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더 이상 여쭙지 않을게요. 자, 오늘 로봇주 강세와 함께 이 TPC 이 종목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공장 자동화 핵심 부품인 뭐 공기압 기기의 국내 최대 생산 업체다 이러는데 요즘에 신규 사업으로 3D 프린터 사업을 한다. 갑자기 애플 관련주가 됐더라고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건데 이번 애플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대신에 이제 TPC에 대한 오늘 얘기가 나오면서 앞에 또 자동화라는 얘기가 또 붙는 과정이었는데 네.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시는 것보다 뒤에 나오는 자동화에 대한 키워드를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또 함께 드리겠고 과거에 우리가 애플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었을 때 항상 보면 단골 손님으로 함께 오르는 기업들이 PCB 관련주라든지 또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함께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네. 또한 LG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 바닥권이 조금 다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 업종은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적인 여건을 애플발 이슈로 한번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AI에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카메라 모듈이 될 수 있는데 항상 보면 이제 애플 휴대폰은 사진이 잘 찍혀. 이것이 보면 20대, 30대들이 애플 휴대폰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저는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디스플레이 모듈하고 카메라 모듈 뭐 디스플레이 네네. 이쪽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애플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지금 애플 워치 부품을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 기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건 네. 일종의 이슈 메이킹 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하나 이슈만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초전도체니 뭐 양자 뭐 컴퓨터 양자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슈 나오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붙여버리면은 뭐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제 그런 것들 아까 포모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올라가는 거를 부러워하시고 자꾸 쫓아가시거나 아니면 쳐다보게 되시면 쳐다만 봐도 나중에 결국에는 거기에 발을 담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저 투자를 그래도 좀 오래 한 편인데 네. 오래 하면서 많이 깨져봤고 많이 이제 손실 경험을 해보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봤지만 한 가지 제가 철칙으로 삼는 거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산업은 투자 안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주식 그 어떤 섹터가 움직일 때 그걸 내가 못 샀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게 내가 이해하는 주식이 움직일 때 내가 수익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메타버스 열풍 일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책도 사서 보고 책도 몇 권 사서 봤었고요. 유튜브도 그렇게 많이 봤었어요. 이해를 해보려고. 근데 잘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왜 그걸 내가 내 돈을 내고 사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왜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게임 주식들이 보통 한 4-5배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시점에서 이걸 사야 돼? 그때도 막 이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상간 밑으로 원래 오르기 전 간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메타버스 열풍 일었을 때 올라갈 때 포모를 느낀 게 아니라 왜 올라가는지를 이해를 못했었고 네. 나중에 빠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투자 안 한 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수익을 크게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하고 투자를 내신 분들은 다음에도 또한 그 수익의 기회를 갖게 되시는 건 맞는데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시면은 100%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식 시장에 수천 개의 종목이 있고 수십 개의 그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가 가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좀 가지시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포모보다는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네, 좋은 원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테마주도 초단기 테마 장세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에 네. 기저에는 사실 리딩방의 역할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많이 가입하는 방 같은 경우는 막 4만 명, 5만 명 이렇게 가입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뭐 어떤 수급 차원에서의 임팩트가 적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4만 명이나 가입을 해요? 예, 뭐 큰 데는 그렇다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보통은 이제 전하는 소식, 뭐 뉴스를 가장한 어떤 뭐 재료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토시 하나만 바꾸면 같은 A도 A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A 뭐 2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냥 그건 A인데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에는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이제 난 괜찮아라고 보지만 그걸 계속 보고 반복해서 보고 우리 어뷰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순간 어떤 판단 기준 자체가 흐려지게 되면서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안 보는 게 답이지 않을까 그냥 이럴 바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을 바에는 처음부터 참고로라도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주도주가 가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도주가 가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산업 자체가 잘 돼야지만 주도주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실적이 뒤에 동반해서 따라오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전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결국에는 이슈 메이커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급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반도체 업종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이지만 우리가 반도체가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기저효과라는 거죠.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은 양극화입니다. 결국 가는 기업들은 더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또 한쪽에서는 낙폭과대 기업들이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조언이시고요. 애플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9월 12일에 이제 아이폰 15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는 당연히 LG이노텍이나 뭐 BH 이런 관련주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주가의 움직임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공개가 된다고 주가가 오르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아이폰 출시 전에 보통 이제 주가 피크가 나왔었거든요.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걸 한번 연봉을 띄워놓고 월봉을 띄워놓고 한번 쭉 훑어봤는데 보통 고점이 나온 게 확률적으로 봤을 땐 8월 달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7월, 8월 들어서면서 사실 아이폰 관련된 주식 말씀하셨던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32만 원에서 25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었고 그 급락했던 이유가 이제 BOE 쪽에서 디스플레이 수율을 못 맞춘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LG이노텍에서 그 카메라 모듈 쪽 수율을 못 맞춘 게 이제 원인이 돼서 생산이 차질이 있을 거다. 그리고 판매량이 줄 거다 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어젠가 그 거밍치라고 하는 이제 대만 사람이 이제 그 글을 트윗에 올린 게 애초에 7천만 대 정도 예상했었던 게 이제 8천만 대 이상으로 회귀가 정상적으로 판매가 될 것 같고 최대 대만 쪽에서 이제 예상하는 건 8,900만 대까지 팔릴 수 있다. 단 원래는 이제 3분기가 뭐 매출로 보면은 피크인데 이번에는 한 분기 딜레이가 돼가지고 4분기가 이제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아이폰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전에 어떤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고점이 조금 뒤로 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 그쯤 가가지고 고점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판매량 추정치 자체가 다시 정상적으로 예상했던 숫자 이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주식을 오히려 지금은 저가에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가 이번엔 흥행을 할까요? 뭐 팬층이 워낙 좀 두텁긴 합니다만. 그걸 뭐 아니면 저는 이 갤럭시를 쓰기 때문에 갤럭시 쓰십니까? 네, 갑자기?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아이폰 신작 효과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폰 15가 이제 그 9월 10일에 공개가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나오고 혁신이 뭐냐, 바뀐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주목할 만한 건 밤사이에 애플 주가가 2% 올랐거든요. 사실상 이제 기술주 쪽에서는 다른 건 다 밋밋했는데 애플만 그렇게 유독 2%가 올랐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두고 아이폰 신작에 대한 기대를 시장이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9월 10일 디데이를 기다리는 마음을 기대를 갖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손평론가님의 시간이 와가지고 저요? 제 시간이요? 일단 좀 매크로적인 부분 좀 여쭤봐야 돼서요. 오늘 뭐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빠져나왔고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못할 수도 있다는데도 미 증시나 우리나 지금 뭐 대단히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검증해야 될 게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포인트는 연준이 언제 금리 올리는 걸 그만 끝낼까? 이제 여기에였는데 여기에 두고 이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막상 이제 회의록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긴축적이야. 또 확 거기에 반응을 했었죠. 국채금리도 확 오르고 막. 근데 이번에 잭슨홀 해보니까 예전과에 비해서 덜 긴축적이야라고 해석이 되니까 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게 FOMC도 3번이나 남았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그 다음에 뭐 성장률, 인플레이션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확신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제 9월 장세를 뭐 아직은 박스권으로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4분기 이후에는 나아질 거다라는 시각이 이제 아직은 팽배한 것 같은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겠죠. 지표들이 나오고 뭐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아마 국채금리라든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환율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좀 떨어져서 4.1 급한 불은 껐죠. 4.3 이렇게 갔다가 급한 불은 껐지만 네. 올해 상반기 한참 수급 좋았었을 때 그때 10년물 금리가 3%대 중반 6%, 7% 이랬거든요. 사실 그 수준까지 돌아와야 된다라고 보야 되는 거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확실하게 돌아오려면 1,300원대가 아니라 1,200원 후반대까지는 좀 내려가서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선결 조건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한테 늘 붙어다니는 중국 경제.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 말끔하게 지금 해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부분도 뭐 중국 정부가 나서서 뭐 지금 문제가 되는 업체들의 어떤 부채를 조정해 준다라든지 네. 아니면 강력한 경기 진작을 위한 카드를 막 연달아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확실하게 확 떨어뜨린다든지 네. 이런 식의 조건들이 아직 수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두 번째 고용 지표가 다 예상보다 좀 못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더 중요한 기다리고 있는 게 9월 1일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비농업 부문, 그게 이제 공식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통계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겠죠. 네, 비농업 부문이 또 뭐 이제 예상보다 뭐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이제 압력이 완화됐다는 신호가 잡히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환호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배드 뉴스가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고용이 무너지고 뭐 그래서 금리 인상 없다. 여기 지금 초점들을 맞추는 거잖아요. 시장은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완화되기 위해선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고용이나 경제가 조금 위축이 돼야 되는 이 배드 뉴스가 시장한테는 굿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고용이 무너진다는 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건데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거에 환호를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지금? 긴 사이클로 보면 어차피 맞물려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고용이 안 좋아진다라는 건 나중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꺾이게 된다라는 거고 뭐 그럼 상장사들의 기업 수익에도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뭐 그런 차를 보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증시의 금리 상승 압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오랜 기간 지속돼 왔고요. 일단 그거를 끝내는 게 일단 우선 급선무가 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미중 이슈가 또 있어요. 네. 미중 협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잘 안 풀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난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가 지금 시진핑이 G20 안 간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미 상무장관도 갔는데 수출 통제 철회해달라고 중국이 그러니까 그건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지금 흐름으로 봐선 일단 G20 참가한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맞다면 이런 유출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지금 4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을 다 방문했어요. 각자의 임무를 띠고 무언가 협상을 했겠죠. 특히 이번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당연히 상무장관이기 때문에 네. 통상과 특히 수출에 대한 협상, 그중에서도 반도체 협상이 아마 키포인트였을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중국이랑 거래를 했었을 때 뭔가 주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중국 측에서는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허들을 좀 낮춰줘라고 요구했을 것 같고요. 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하반기에 우리가 재정 적자 메우고 국책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국채를 발행할 건데 예전처럼 중국이 다시 미 국채를 매입해달라. 이런 카드를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협상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유추가 가능하죠. 그게 잘 됐다면 미국과 중국의 두 지도자가 네. G20에서 만난다는 그림까지도 연결을 지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 안 풀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증시나 시장에 미칠 영향.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건 반도체죠. 네. 네. 반도체에 대한 여러 지금 제한들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예를 들면 최신 장비 같은 거 도입하는 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1년 단위로 임시 연장이 되고 있지 규제는 살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거죠. 우린 리스크를 계속해서 안고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회복돼야 우리 수출도 살고 우리 수출이 살아야 상저하고라든 경기 흐름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맞아떨어지는데 그 그림이 맞아떨어지려면 사실상 중국의 제조업 공장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제조업 공장들이 살아나려면 중국 물품들을 많이 받겠다라는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걸어버린다라는 거죠. 수출 통제도 걸고 교육에 있어도 고율 관세 때리면서 중국 제품 많이 안 쓰게끔 억지로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인 그런 그림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에 또 악영향 미친다는데요, 이사님. 9월에 이 만약에 의견에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9월에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전략을 좀 주세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관련해 가지고 그 외신에 나온 거 디지타임즈라고 하는 대만 쪽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디램 익스체인지라든지 덱스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조사기관에서 나온 걸 보면 3분기 말 기점으로 했을 때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그 공급이 감소하면서 이제 수요가 초과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4분기 초부터는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4분기 후반부터는 고정 가격이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그 최신 장비의 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은 어차피 이번에도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 걸 거고 그걸 풀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업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는 건 맞고 그다음에 실제 그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수출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많이 늘어난 게 그 잘 팔아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재고를 줄이기 해가지고 엄청 밀어내기를 해가지고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재고 축소 과정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가시성 있게 결과물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가 1분기 말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할 때 거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감사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시점이 또 되기도 한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이제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회복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게 인텔 CEO는 지금 노트북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지금 사실 교체가 잘 되질 않고 있는데 당장 중국 같은 경우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스마트폰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애플 아이폰 관련해 가서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가장 침체기에 있었던 주 디바이스들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회복되는 어떤 그림은 나올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틀릴 수 있고 틀려서 저도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안 오게 되면 결국 또 하반기로 넘어가겠지만은 저는 지금 9월 달하고 10월 어느 시점까지는 오히려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오히려 11월 달 가가지고 11월 달 돼서 이제 발표가 나올 게 3분기 GDP 아마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 미국이 그게 지금 5.8% 이렇게 그 GDP 나우에서는 지금 그 정도까지 지금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노이즈하고 또 앞서 말씀 안 드렸구나. 그 미국에서 지금 재정 그 적자 보전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될 게 한 1조 달러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4분기에 집중이 될 거고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근데 국채 금리가 그래서 급하게 떨어지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반등을 주더라도 아주 강하게 반등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7, 8월 들어오면서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급격히 그 주가들이 다 하락한 상황에서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다시 좀 흑자로 돌아서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부동산 이슈도 좀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중국 특유의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것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9월 달은 조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좀 불안하게 흘러가지만 그래도 증시는 좀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떤 전략을 좀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국이 완전하게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키워드를 보면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끌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태반이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HBM 반도체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비만약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는 미국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AI라는 것도 엔비디아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 AI에 대한 확산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은 이런 미국 키워드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좀 더 우상향을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이 잠재 성장률이요, 우리와는 반대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오늘 우리 금통위원을 통해서 나왔죠. 인공지능 덕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기술의 힘이 이렇게나 대단한데 우리나라의 내년도 R&D 예산 5조 원 이상 삭감이 됐다고 하죠. 코스피 3천, 4천 시대 열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의 성장판만큼은 닿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